네, 양배리 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 8월에 그때 모시고, 그죠? 맞아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그죠? 네. 7개월, 8개월? 좀 됐는데, 일단은 좀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과 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투스텝 채널의 양배리라고 합니다. 네, 금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기가 드물죠. 네. 사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뭐 주식 얼마, 채권 얼마, 그다음에 금 얼마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계신데 금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사실 지금 시기가 좋은 게 네. 최근에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고 작년 8월에 출연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 금 가격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 50년 만에 금 투자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게 금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금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알려지는 두 가지 신호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금리와 생산량.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 그 시점부터 금의 거대 상승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2019년부터였어요.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대 상승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2020년 고점을 아직도 못 넘긴 했어요. 그 박스권에 갇혀서 상단으로는 2,000달러, 하단으로는 1,680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이거 슈퍼사이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슈퍼사이클이 맞는데 왜 이런 박스권에 갇혔었냐면 2020년 이후로 그 달러의 강세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면서. 네, 금리가 막 가파르게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강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또 달러 지수란 말이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막 치솟으면 사실 금 가격은 폭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모멘텀들이 다 있으니까 그나마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달러가 더 강세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긴축을 상상할 수 있느냐, 1년 뒤를 생각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사실 긴축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적어도 지금보다 더 긴축한다, 막 더 강한 긴축을 한다라는 걸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건 미래의 미래의 상황을 이제 좀 프라이스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달러 강세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지수 수준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금 가격이 눌렀던 건데,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금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갈 것이고,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올해부터 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점점 이제 뭐 완화하는 기조로 바뀌게 될 텐데, 그것은 오히려 금 가격을 억누르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서 부스터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금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있던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금 가격이 그 뭔가 경제 불안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해서 단기간으로는 튀긴 튀어요. 근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진짜 그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때 그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경제 불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인플레이션형 불황이냐, 디플레이션형 불황이냐. 근데 과거 이제 1980년 이전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근본이제라는 것 때문에 뭐 화폐를 조금만 남발하면 그냥 바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니까 그때 사람들의 인식에는 위기하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하면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 공식이 거의 뭐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1980년 이후로는 세계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막 경제 규모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각 국가가 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작용을 해서
위기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형 위기보다는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더 많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도 뭐 지금은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위기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형 불황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상 속에서는 사실 금 가격은 하락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제위기가 온다, 진짜 금융위기가 온다 라고 한다면 금 가격 하락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그 경기 둔화 침체? 근데 네. 사실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를 보면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뭐 구인 구직도 감소를 하고 뭐 소비 지표라든지 다양한 그런 지표들이 좀 둔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그런 디플레이션 불황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본다면 얕은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 다른 트리거가 발생해서 위기로 전이가 돼버리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 그냥 얕은 경기 침체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인플레이션형 불황, 진짜 금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트리거가 발생해서 위기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금 가격은 다소 하락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달러가 좀 치솟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실 그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위기를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냐?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연준에 강한 긴축이 있어서 한번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사라질까요? 저는 안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화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싼 인건비를 쓰고 저렴한 원자재를 구하고 그래서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니까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해서 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는 공급망들이 다 붕괴됐고 사실 2008년부터 이미 세계는 탈세계화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토대로 더 이상 그 추세는 꺾일 수 없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나버렸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더불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심지어 이것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인데 거기 기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라는 건 우리가 효율성보다는 지구를 생각하자. 그럼 효율성을 버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석유 떼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환경 생각해서 좀 비효율적인 태양광 쓰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모든 것들이 다 기후위기와 그 탈세계화 이 두 가지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뭐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대한 부채 사이클로 볼 때 최소 40년은 이제 인플레이션형 그런 불황이 솟구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에서는 항상 오히려 금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전자 시나리오, 즉 약간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불황이 찾아오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금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두 번째 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불황 이럴 때는 이제 현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긴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이벤트고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어차피 이 중금리, 중물가 한 40년간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탈세계화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한 사이클에 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투자들의 구루가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약간 중금리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금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좀 1970년대, 80년대 그때도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이때와 같은 또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뭐 금 가격이 뭐 많게는 뭐 20배 이렇게까지 올랐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브레스턴 우주 체제라고 하죠. 네. 금 본위가 폐지되면서 달러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 사이클이 왔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처럼 막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게 되게 예리한 질문이세요. 화폐 발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다. 근데 사실 이전에 뭐 화폐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때를 다 비교해 보면 그때 항상 금 가격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거냐? 이걸 이제 보통 화폐 수량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식은 화폐 발행량 곱하기 유통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꼭 화폐가 많이 발행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치솟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에 그 뭐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유통속도도 늘어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뭐 화폐 수량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유통속도가 늘어나면 그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속을 붙이게 될 거고 그건 금 가격이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때가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뭔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이때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40년대랑 현재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한 100년 전 그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 네. 왜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정부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부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로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때랑 거의 똑같아요. 정부부채 비율이. 그러면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정부가 빚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핵심이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실질금리가 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가 3%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5%의 이자를 받고 물가상승률이 2%라 3%의 이득을 얻어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3%의 이득을 나한테 줬다는 건데 그러면 3%만큼 누구는 지금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쵸? 이 경제학적으로 제로섬 게임, 완전 제로섬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디서 3%의 이득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3%의 손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3%의 손해는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그 경제 주체를 크게 나누면 채무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인 우리가 수익을 봤다면 채무자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 채무자는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거든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높다는 건 그 부채에 대한 값어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오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야 이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실질금리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디레버리징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이슈가 아니고 사실 이건 정부가 노린 거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줘야 돼요.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뭐 앞으로 고질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기후위기, 뭐 공급망 이런 건 사실 정부 입장에선 땡큐죠. 얘네한테 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잡고 싶은데 러시아 쟤네들이 저러니까 나는 잡고 싶은데 코로나 저게 저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넘기고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히려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그때는 당연히 이제 부채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그때 이후로는 그럼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사실 2차 세계대전 그때는 근본위제라 그래서 금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금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이중계층 금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 때문에 모든 달러는 금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금 가격이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런던 금시장이나 거기 뒤에 있는 역외 금시장, OTC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금 가격이 변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막말로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금을 가지고 온 다음에 런던 금시장에 팔아버리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너 가서 우리 금 갖다가 저기다 팔면 우리는 그건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 가격이 35달러가 아니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금을 못 빼가게 하려고 이제 좀 강압을 했던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역의 금시장에서는 확실히 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뭐 제가 계산한 바로는 거의 한 50배가 올랐어요. 금 가격이. 그리고 1970년 그쯤에도 금 가격은 이미 역의 금시장에서 훨씬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는 그런 몇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1975년까지는 금거래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뭐 금 가격이 1940년대와 같은 상황과 똑같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국가가 통제를 하진 않으니까 그럼 금 가격이 얼마가 올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소 20배가 올라야 됩니다. 예. 최소 20배가 올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근거가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실질금이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이제 금 생산량.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질금이라는 게 약간 좀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보다 뭐 시중 금리보다 네.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네. 그게 이제 실질금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한번 빠지면 역사적으로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유지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근데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길고 더 자주.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된 이 추세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뭐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추세가 쭉 이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짧게는 9년 정도의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레버리징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이러한 추세는 훨씬 더 길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의 상승도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은 사실 연준이 언젠가는 기준금리를 좀 내리겠네요. 아, 그럼요. 기준금리 내려야죠. 내려야지 사실 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9%까지 찍고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은 일정 수준, 일정 레벨에서는 계속해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그러면은 연준이 내려서 다시 제로금리를 가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970년에서 1980년대를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요. 근데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로 빠져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한 5%대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제로까지 낮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거는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이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 이상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아주 잠깐은 나타날 수 있어도 오래 유지되면서 뭐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은 인플레이션, 저물가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난다는 게 사실 은행이 예금해서 네. 이자를 받는 게 손해다.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 해지 자산이 대표적인 금 쪽으로 이제 현금 쪽에서 수요가 몰린다. 이제 그런 논리신 거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꼭 금만 빛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원자재들도 다 빛이 나는데 그래서 막 석유도 이제 오일 쇼크 같은 사건이 없었어도 그때는 석유 가격이 되게 많이 폭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빠져들고 실제로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석유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선물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뭐 계속해서 석유를 영원히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진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석유를 내가 쟁여놓으면 얘를 제대로 막 뭐 보관 비용을 써서 보관을 하지 않는 이상 얘가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과 같은 자산이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해놔도 그냥 땅에 묻어놔도 가치가 훼손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변하거나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면목,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던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이 중간중간 가운데선 어떤 특정 원자재가 가격이 더 많이 뛰기도 하지만 전체 기간을 두고 보면 금이 가장 상승이 높은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 위기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석유라든지 전통 에너지 관점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을 것 이제 금 쪽으로 몰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팩터가 생산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약간 수급 쇼티지라든지 뭐 공급 네.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베리골드, 여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적자예요. 그리고 그 공급량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이, 그걸 보면은 이 금광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왜냐, 일단 첫 번째로 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인건비가 다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 비용들이 다 올라가니까 이 마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있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기후 위기다 뭐다 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ESG 경영이다 해가지고 뭐 되도 않는 뭐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원래 그냥 석유 써서 그 생산하는데 그런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이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갈아엎다 보니까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리골드만 봐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막 파산 직전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말은 즉 마진이 줄어들면 얘네들은 뭐 팔아도 돈이 안 되는데 금강을 캐도 돈이 안 되는데 그럼 금의 생산량을 줄여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쇼티지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금은 좀 덜한 게 산업재 수요가 비교적 적으니까 그런 쇼티지가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백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이미 쇼티지가 발생했습니다. 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 채산성이 악화되고 마진이 안 좋아지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파산해서 그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게 이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미 설비 투자도 다 줄여놔가지고 이게 설비 투자를 해야 그래야 이제 10년 뒤에 생산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설비 투자를 다 줄여놔서 우리가 앞으로 뭐 몇 년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까지는 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과 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기대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너무 터무니없다 그래서 막 사기꾼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네. 근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과 은이 막 적게는 막 10배에서 많게는 막 진짜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역사들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 한 돈이 한 30만 원 하는데 전 얘가 600만 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배가 올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제 뭐 금 가격이 20배가 오른다 그래서 내가 내 자산 가치가 20배가 올라가냐?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사실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다른 자산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비교적 금의 상승이 더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에 투기 수요도 붙고 해서 나중에는 뭔가 버블적인 현상 때문에 나의 자산 가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우리 숫자를 보지 말고 우리는 뭐 지금 금 가격이 20배가 오를 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고 그리고 이걸 보유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큰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을 보유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 궁금한 건 한 20배 정도의 이제 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름 그래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금 가격이 26배가 올랐고요. 뭐 그다음에 그런 고인플레이션이 없었던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높았거든요. 이때도 금 가격은 6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은 한번 오르면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상승 포텐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도 되게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오르면 당연히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때는 화폐가 이제 다시 재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뿌려졌던 화폐랑 이제 금이랑 평가를 매겨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질 때까지, 뭔가 1대1 비율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금 가격이 항상 올랐어요. 1930년대도 그랬고, 뭐 1970년대, 2002년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이 화폐의 양이 다 이제 금으로 한번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당연히 20배 올라가죠. 1970년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76%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실질금리 최저치였던 게 마이너스 5.76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 20배, 1970년대 20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엔 이게 생산량의 추세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생산량이 보통 10년 주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거의 한 뭐 20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뭐 10년 내내 떨어지고 보통 요 정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도 뭐 오를 때는 10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만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추세성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정도의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2019년에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빠지고 생산량 마이너스로 빠지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를 사이클의 시작으로 본다면 2029년까지 이 상승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약간 돌발 질문이긴 한데 네. 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금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 투자에 있어서는 자신의 투자 확신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확신해요. 그래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99%도 아니다. 100%가 다 금이랑 은입니다. 진짜로요. 저는 이거 유튜브에서도 다 깠어요. 제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네, 다 깠는데 근데 이건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을 투자하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내 고민이 아니라 백테스트를 돌려보자. 그래서 19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1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주식과 금과 뭐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돌려보니까 금이 한 10% 정도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 네, 수익률도 올라가고 안정성도 괜찮아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일단 10%는 넣고 생각하자. 그리고 뭐 양베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니면 뭐 제임스 리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이너 사람들도 들어보면서 뭐 나의 확신도가 높아지면 이 비율도 조금 올리고 만약에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요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약간 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 거기에 따라서 좀 대화를 나눠봤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약간 좀 리스크 관점 네. 그 점에서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금과 은은 대표적으로 본질 가치가 없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투자의 거의 뭐 구루 중에서 네. 최고 뭐 거의 뭐 그냥 바이블과 같은 네. 그런 분의 말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제가 그 워렌 버핏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금을 싫어한다. 그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1970년부터 1980년까지 26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14%인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이제 수익률이 보통 19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은 금 투자를 안 해도 어차피 그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금이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던 1970년대 뭐 그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그것보다 많이 버는데 주식으로. 근데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어서 더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워렌 버핏이 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은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1997년에 그 주주서원에서도 밝혔는데 실물 은을 거의 한 3,000톤을 샀었어요. 예, 실물로. 그리고 이제 2006년에 팔았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지금 원자재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 관련된 기업에도 종종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단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금에 투자하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약간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업을 보유하는 것과 금을 보유하는 것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금은 약간 보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면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 막 국가가 나를 통제한다, 라고 해도 금은 가치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누군가한테 빼앗긴다거나, 자산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지 않는 그 가치가 이제 금의 가치인 거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을 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금 투자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금이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금을 투자하는 것과 금광기업을 투자하는 건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점도 있지만은 네.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핏 얘기는 뭐 여기까지 점검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세요. 세. 네. 바로 비트코인인데, 아, 비트코인이 사실 디지털 금이다, 이런 의견도 많죠. 이것도 네. 뭐 사실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김과 유사하게 약간 좀 간주가 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네. 약간 좀 신세대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금의 시총을 대체하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한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제 월가에서 나온 전망이죠. 뭐 JP 모건이라든지 그쪽에서 나온 전망이니까. 네. 실제 금 가격이 그 작년에 이제 8월에 나오셨을 때 대비 현재 한 15% 정도 올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0% 급등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야, 차라리 금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과 금의 속성이 되게 비슷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이 네 가지 조건, 돈의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불변성, 한정성, 안전성, 분할성,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돈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걸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비트코인도 돈이 될 수 있어요. 금은 돈이고 돈이 되었었고 지금도 사실 돈이거든요. 예, 우리가 돈이라고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급 준비금 관점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도 이걸 지급 준비 수단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금을. 그러니까 금은 돈이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돈이 될 수 있냐?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냐, 안 되냐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금본위제를 썼던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은본위제를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이 돈으로서의 어느 정도 그냥 역사성은 있지만 실제로 돈으로 쓰이진 않았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돈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돈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 때 미국은 금을 돈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 달러를 발행해서 이 기축통화로서 사용을 했었죠. 그때는 진짜 금은 돈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왜 금을 돈으로서 인정을 했냐? 그건 미국이 금이 가장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금의 80%를 미국 혼자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한 2만 톤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서 이걸 돈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가 된다라는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중간에 은본위제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금은 별로 없고 은이 많아서 그걸 했었던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돈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로 특정 국가, 패권을 가지는 국가가 이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의 한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미래에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나마 쓰고 있는 게 엘살바도르인데 엘살바도르가 패권 잡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양도 되게 미비하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일단 첫 번째, 돈으로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돈으로서 쓸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이냐라고 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신의 돈, 정부의 돈, 민간의 돈,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어쨌든 이 민간의 돈, 우리가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에서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야 된다고 칠 때 금을 들고 나가긴 되게 어려워요. 관세 같은 걸 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통제하는 시기에는 금을 갖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지갑에 놓고 그냥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 지갑이라는 것도 사실 실물로 존재하는 지갑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방식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돈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최고의 돈은 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국가가 통제를 해도 통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어떤 국가와 무역을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요. 네, 요렇게 좀 속성이 약간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약간 좀 공통점이 있네요. 국가 간의 뭔가 그런 탈중앙 네, 맞습니다. 그런 돈이 금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간의 탈중앙화된 돈이 비트코인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금과 닮았다라고 해서 금의 지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투자하는 네.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금 투자 매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리스크도 한번 점검해 봤는데, 금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수단, 뭐 사실 실물 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ETF를 사는 방법도 있고,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용이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방법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추천을 하려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실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실물이 아닌 자산은 한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99%가 다 실물인데, 우리가 왜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은 부가세 문제, 살 때 팔 때 스프레드 이런 거 빼고 얘기할게요. 이건 나중에 다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 빼고 그냥 단지 왜 실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금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면 이 국민들이나 기관들로부터 2%, 3%씩 부를 뺏어 와서 우리의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IMF 때 금은 인출도 안 해줬어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금은 인출도 안 되고, 국가한테 심지어는 매각하도록 할 의무도 막 부과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번에 터키 같은 경우를 보면 리라화가 폭락하니까 금 모으기 운동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제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거 다 불법으로 만들고 국가에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를 보면은 다 금 가격이 치솟았던 시기거든요. 금 가격이 치솟는다는 건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니까 금을 통제하는 역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 그렇게 항상 나타났던 건 아니지만 좀 높은 확률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 ETF나 다른 방식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의 그런 어떠한 규제 속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실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통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국가가 이제부터 국민들의 모든 금을 빼앗겠다라고 하면은 저 금 잃어버렸는데요? 이러면 솔직히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속 탐지기 들고 각 가정집을 방문을 한다? 아니 우리나라 5천만 명의 국민의 집을 다 방문할 만큼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도 진짜 극도로 부자인 사람 몇 명은 이제 그렇게 치고 갔던 역사들이 있어요. 이탈리아나 그런 쪽 가면은 몇 번 있는데, 그런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내가 진짜 엄청난 수천억의 자산가가 아니다 하면 실물로 가지고 있었을 때의 리스크는 정말 단 한 개도 없는 거죠.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래서 실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사자마자 한 10몇 %를 손실 보고 시작하니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안 내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중고 거래를 통해서 금을 사거나 파는 건 그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합법이에요. 이거 이전에 이정원 세무사님 오셨잖아요. 네네. 예, 이정원 세무사님과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여쭤봤었는데 예, 합법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그런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봤을 때도 이건 합법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은 양, 한 번에 막 10억치 산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꾸준히 차곡차곡 좀 나의 자산을 이렇게 좀 파킹하는, 에셋 파킹하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개인 간 거래를 사용하면 뭐 부가세 문제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없이 우리는 실물의 이점을 다 누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일단 신문을 추천하는 그 배경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리스크까지 해지하기 위해서 실물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난 거기까지 그 리스크까지 생각 안 해. 네, 너무 네. 극단적인 상황이고, 네. 그러면 뭐 사실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맞죠, 같아가지고, 맞죠. 네. 그 실물을 제외하고는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ETF는 안 돼요. ETF는 하면 안 되고 금통장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부가 좀 금거래를 양성화하려고 2014년에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금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어플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그 어플에서 이제 금 현물 이렇게 메뉴택에 검색을 하시면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이 매수매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을. 이렇게 하게 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0.2%에서 0.3%? 예. 뭐 특정 증권사 언급해도 되나요? 근데 상관없어요.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2%예요. 제일 싸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는 아닌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건 이 KRX 금시장으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세금도 없습니다. 예,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나 해외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근데 얘는 세금도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요런 방법이 좋고요. 아니면 그 워렌 버핏처럼 진짜 금광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금광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 가격 상승할 때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니까 배당도 얻어먹고, 이런 그 쌍방향에서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금광 기업 하면 뭐 뉴몬트라던가 베리골드,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할 거예요. 제일 크니까. 근데 이거를 금 가격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사실 수익률이 처참해요. 오히려 금에 직접 실물 금에 투자한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냥 금 가격을 추정하는 차라리 ETF에 투자한 게 훨씬 수익률이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성장하고 있는 금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확실히 다릅니다. 예, 금 가격이 막 100% 상승할 때 막 300%, 400% 상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말 소형이어서 조금만 금 가격이 올라도 매출의 변화가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은광주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실버코프 메탈스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은 가격 한 10배 오를 때 막 얘가 막 한 200배, 300배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취향 차이지만 어쨌든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적절히 좋은 우량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잘 고른다면 금 투자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리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금 투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굳이 왜 해? 금이 뭐 그래서 가치가 뭔데? 그거 그냥 반짝이는 돌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무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금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금 매입량이 거의 한 77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통 금을 한번 매입할 때 20톤에서 60톤 사이로 사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매입하는 그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만 금이 돈이 아니고 금이 그냥 반짝이는 돌덩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10배, 20배, 뭐 오를지 안 오를지 가봐야지 아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단순히 이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금에 넣어놓으면 좋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금이 왜 오르는 건지 네. 또 그런 이유를 잘 따져보시고 구체적인 그런 지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사실 탈세계화 그리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금이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베리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